박스 채워서 각각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 효율에 미치는 거 찾아봐라. 이것도 34에 꼭 한 문제 등장할 내용입니다. 자, X 물건에 대한 값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게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치권 성립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국어가 좀 안 되네. 국어가 국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X 물건에 대한 값의 유치권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유치권자니까 채무자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채무자 누구로 할까요? 채무자 을로 할까요? 자, 을이 이 사람이 X 물건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치권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X의 소유자가 갑인지의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누구 소유 물건이어야 되죠? 타인 소유 물건. 그러니까 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을 소유다. 그럼 타인 소유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 소유다. 그러면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X 물건의 소유자가 갑인지의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니까 얘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X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변제기 도래 여부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니까 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3번 X 물건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이건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의 여부. 아까 직접 점유하는 경우도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점유인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않으니까 얘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4번에 갑시다. X 물건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그러면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적법한 점유일 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미치니까 얘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번은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볼까요? 여긴 배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따라서 미치니까 얘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결국 뭘 골라야 돼요? 3번. 그러니까 결국 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렇게 한 문제짜리라는 겁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한 문제. 그러면 꼭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 요건 첫 번째 뭐예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거.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거.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잘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 한번 읽을까요?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이게 지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먼저 점유 매개 관계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계약을 생각하면 될까요? 임대차.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 나오면 항상 이거 임대차 계약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그 시계 사례 봐봐요. 시계 사례의 경우에 갑이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을이 자기가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무슨 점유죠? 직접 점유죠. 그다음에 갑의 승낙을 받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시계를 빌려줬다. 그러면 병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 이때는 당연히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죠? 따라서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이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OX예요. O.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갑시다.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선 매제권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락인 동그라미 하시고 경매 절차에 경락받은 이 사람은 누가 똑같은 사람이 되냐면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누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물상보증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요 유치권자가 시계 수리대금 변제를 못 받았으니까 병나한테 시계를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유치권 주장하는 게 되죠. 대신 이 경락인에게 그럼 네가 대신 수리대금을 갚아라. 이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락인은 일단 여기 없어요.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지는 사람이에요.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항상 이행 청구라는 건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있는 자에게만?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락인 자체는 이 사람은 수리대금 채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얘는 뭘 진다 그랬죠? 책임.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5만 원을 갚아야만 시계를 인도받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피담보 채권에 대한 자기 재산으로 책임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뭐 넣고? 채무 넣고 책임만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걸 막으려면 이걸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이행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계 사례 같으면 을이라는 사람의 가백에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채무의 승인 이런 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중단된다. 그냥 진행한다는 겁니다. 결론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유치권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제도 이름 뭐죠? 이게 과실 수취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다음 5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임대차 사례 한번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임차 건물에 필요비를 들이고 유익비를 들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 건물을 쓰는 건 적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지금 임대인 쪽에서 필요비를 안 주고 유익비를 안 줘서 임차인이 그 건물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쓰는 건 적법이다, 위법이다? 당연히 적법한 거죠. 적법. 그러니까 요 사용 밑에다가 적법을 쓰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의 행사 일환으로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는 건 당연히 무슨 점유가 된다? 적법한 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끝에 이때는 적법하니까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뭐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아까 봤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는 채무자 승낙도 받지 않고 유치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적법한 거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 쪽에서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될까요?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1번에 갑시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X예요. 자 그러면 요 저당권의 객체분을 조금 정의를 좀 해볼까요? 자 합격서 108페이지 올까요? 108페이지 오면 자 거기 108페이지 오른쪽 분에 보면 동그라미 5번 저당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세요? 자 그럼 이제 거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토지 건물 당연히 저당권의 객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 다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지상권과 전세권 당연히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 임목이라고 되죠. 임목 뭐죠? 이게 등기된 수목의 집단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건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임목 이거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다시 와서 그러면 저를 볼까요?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일동 건물의 일부도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 된다 그랬죠. 그게 101동 아파트의 101호 이걸 전용 부분이라고 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구분 소유권이 된다는 건 저당권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01호 담보로 당연히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동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면 저당권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근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건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게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성립할 수 있죠. 이건 이름이 뭘까요? 지상권 저당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죠.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전세권 저당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이름 붙이냐는 거예요. 그 지상권 위에 설정이 된 저당권은 지상권 저당권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이름 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어봤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건물 저당권이요. 똑같아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성립했어요. 그럼 걔는 이름 뭐가 될까요? 건물 저당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 위에 설정이 됐다.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위에 설정이 된 저당권은 전세권 저당권이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각각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되는 건 지상권과 전세권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아까 되는 건 뭐만 된다 그랬죠?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로 가는 거죠. 완전 아까 되는 건 두 개만 된다 그랬잖아요. 뭐만 지상권과 전세권만. 지상권과 전세권. 자 쓰지 마세요. 그 밑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자 좀 읽어봅시다. 밑에 그대로 제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거기 3번, 박스 안에 3번. 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역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은 각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임목은 저당권 된다 그러죠. 임목. 근데 그 밑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은 뭐 생각나야 돼요? 편말. 그러니까 편말에다가 뭐 빌려준 돈 얼마, 변제기 언제 다 못 적죠? 그러니까 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존재 사실을 공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시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다시 칠판 올까요? 그러면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건 OX. O. 그 다음 2번 갑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 써봅시다.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죠. 그럼 피담보 채권은 무슨 권리일까요? 이건 주된 권리. 저당권은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종된 권리. 그러면 그 주된 권리가 넘어갔을 때 종된 권리가 함께 따라가는 건 되죠. 근데 종된 권리만 뚝 떼서 양도하고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OX, X. 3번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담보한 채권에다가 이게 피담보 채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권리일까요? 주된 권리. 그럼 주된 권리가 뭐 소멸시효가 완성했든 변제가 됐든 어쨌든 주된 권리가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과 같이 뭐 하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뒤에 써야 되겠네요. 자, 이때 말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몇 조가 적용되는 경우일까요? 187조. 그럼 이게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187조 중에서 상공, 판경 중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 법률 규정에 가면 끝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복습할 때 다시 꼭 한번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 4번 갑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다 하나 더 써놓을까요? 부합물도 씁시다. 조금 이따 배울 내용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각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이건 제3취득자를 밑줄하시고 제3취득자. 이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사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필요비지 않았을까요? 필요비.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비를 들였다 또는 유익비를 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각각 경락대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건 OX. 오. 자, 그럼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답 뭘 골라야 돼요? 2번. 자, 먼저 앞에 보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일단 이게 뭘까요?
특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를 하는 겁니다. 저당권 효율이 이렇게 미치는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미치는 거. 먼저 기억번 지문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일단 요걸 찾아야 되죠. 종물. 종물. 그런데 여기는 저당권 설정. 그다음 중요한 단어 뭐예요? 이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전에 종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미치지 않아요? 미치죠. 저거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번에 갑시다. 니은번은 뭐라 되죠? 어떤 물건이죠? 부합물. 그러니까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 이후죠. 이후. 그러니까 부합물과 종물에 각각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그러죠. 설정 전후 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에 붙은 부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아까 이게 문제를 푸는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에 갑시다. 디귿번은 뭐가 중요하다니까요? 디귿. 일단 이건 차임을 일단 봐야 되죠. 차임 채권이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이거 과실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 과실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설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근데 언제 미친다 그랬죠? 압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압류 이전 그러죠. 이전이니까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자, 따라서 미치는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자, 이것도 요 43번도 요 34일 때 날 문제입니다. 이렇게 박스 채워서 각각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거 찾아봐라. 이것도 34에 꼭 한 문제 등장할 내용입니다. 그다음 얘 아니면 또 어디인데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이고 그다음 44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아까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긴 풀었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그러니까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가지죠? 5개. 자, 그러면 원본, 그다음에 이자 빠졌네요. 원본, 이자, 위약금. 요 세 가지는 뭘 해야? 등기해야 담보되고. 그다음 저당권 실행 비용 담보되죠. 그다음에 5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담보되죠. 자, 그런데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거 지연배상 말하는 건데 몇 년물에 하나죠? 1년물에 하나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4번 저당 목적물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건 피담보 채권에 보면 속한다, 속하지 않다, 속하지 않죠. 아까 손해배상은 뭐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래서 줄여서 외우면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풀로 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이죠? 4번. 그러면 다시 열 보시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 총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자, 3개, 2개 해봅시다. 앞에 3개. 원본, 이자, 위약금. 뒤에 2개.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정 지자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가라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하기 전에 요건을 좀 외우고 갈까요? 아까 366조에 법정 지자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총 몇 가지라고 했죠? 4가지. 4가지. 자, 그러면 뭐 좀 전에 4개 했는데 몇 분 지나고 있는데 5가지로 늘고 다음 가져가면 또 4개로 줄고 그다음에 3개 되고 2개 되고 막 이렇게 되겠어요? 4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럼 해봅시다. 1번. 여기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설정된 토지 위에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 거죠.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법정 저당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요.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 토지의 저당. 이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뭐죠? 설정될 당시에. 설정 당시죠. 그러면 동일인 소유라는 게 언제 동일인 소유이 된다 그랬죠? 설정 당시에.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뭐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랬어요. 이건 언제 동일인 소유면 된다?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이후에 건물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법정 인하권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되면 안 돼요? 인정돼야 되죠. 따라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이 건물 양수인에게 법정 인하권 인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갑시다. 디귿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디귿번은 뭘 골라야 될까요? 일단 건축 중. 그러면 건축 중인 경우에도 법정 지당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때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건물로서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 지당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건물의 규모, 그 다음에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정 지당권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끝에 갑시다. 끝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요한 게 나왔죠. 이거 나죠. 공동저당 나죠. 공동저당. 뭐가 나야 돼요? 공신X죠.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이 축조됐으니까 이게 새롭게 신축이 됐죠. 그럼 뭐 생각나야 돼요? 공신X.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신축이 된 이 경우에는 법정인당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인정되는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자,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지당권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먼저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풀면 이해하기 좀 좋아지겠죠. 먼저 보니까 X토지의 소유자 누구예요? 을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X토지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무엇을 취득하였다? 저당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갑이 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X토지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그랬죠. 일괄 경매 청구. 자, 그럼 먼저 기억합시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토지 외 을의 Y 건물이 존재한 경우 중요한 단어가 존재죠. 그럼 이게 일괄 경매 청구가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될까요? 법정 지상권 문제이지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딱 키워드가 하나 딱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말에 갑시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라는 단어 중요하죠. 후. 자, 저당권 설정된 후 을이 X토지 건물을 뭐하고 축조하여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맞죠. 따라서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디귿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랬으니까 역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럼 이 상태만 가지고는 일괄 경매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뒤에 그렇죠. 을이 그 건물에 무엇을 취득한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건물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건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일괄 경매 청구는 딱 이렇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건물의 철거 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두 가지인데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 경매 청구권의 둘은 결정의 차이점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으면 법정 지상권 문제로 없으면 일괄 경매 청구 문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또 확실하게 좀 해두십시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몇 가지죠? 4가지.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권 요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